다시 한번 모의고사 2교시 수업에 대한 취지를 좀 얘기하고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 바쁜 거 압니다. 지금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을 재서 한 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었죠. 나눠서 지금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실 금요일까지 이 OMR 카드를 보내준 친구가 3친구밖에 안 돼.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뭐 참 재밌는 게 그래. 주말에 몸이 안 좋을 걸 미리 알았는지 결석한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OMR 카드를 안 보냈어. 이런 식이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냥 풀어오고 학원에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보고 질의응답하고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문이나 작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접근해 보기가 어렵잖아. 질문 처리하고 여러분들 틀린 거 다시 보고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출하고 정답도 주는 이유가 틀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좀 생각할 거 생각해보고 잘 안 되는 것도 좀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 안 돼.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강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저 요새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학년들도 좀 그래서. 근데 1학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설명 들을 시간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현행처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좀 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 작년 이맘때네. 작년 10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등급컷을 보시면 87, 80, 73에서 학평의 특성이 사설 모의고사나 이제 평가하고의 차이를 보면 일단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독서 지문의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좀 깁니다. 바꿔 얘기하면 길긴 하지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요.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는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작품을 중심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3학년 합평 문제를 보다 보면 나도 처음 접하는 작품들이 덜어 있어. 아니 덜어? 보다 생각보다 많지. 야 이런 것도 이제 되네. 그렇다 보니까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물어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 수준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게끔. 바꿔 얘기하면 이 학평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독해와 기본적인 문학 감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최대한 시간에 근접하게 80분에 가깝게 풀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제가 거기 시간이 빠졌네. 이거 다 더해보면 80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 등급컷이 87, 80, 73 이렇게 된 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화작 문법까지 빼고 지금 독서랑 문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지문입니다. 16에서 21번. 16에서 21번 지문이 제가 생각할 때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번 문제가 오답률 1위죠. 79.2%. 이 20번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은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네. 재작년 수능 때부터 가나 지문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 이제 작년 학평 지문에도 이제 가나 지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 왜 가나 지문을 넣어줬느냐?
애들이 가나 없이 한 번에 지문을 구성하니까 잘 못 풀어. 그래서 나눈 거야. 지금 가나로 나눴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독해이기도 한데 주제통합적 읽기. 지금 요 16에서 21번 지문이 모두 권리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가는 호펠드가 생각하는 권리 개념. 그 다음에 나 지문은 그거를 의사설과 이익설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꼴이다. 그럴 때 20번 문제를 보면 지금 20번에서 구체적 상황을 줬어. 요 구체적 상황에서 호펠드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혹은 하트의 입장 아니면 라지의 입장,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입장으로서 접근해보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이 지문이 어려웠던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정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지문을 볼까? 가지문을 보면 청구권은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청구권도 마찬가지네. 가령부터 볼까요? 지금 이문단입니다. 가지문에서 이문단 첫째 청구권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네. 가령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자유권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줄, 법적 의무가 없다면 법적 자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즉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방해한다는 것. 더군다나 청구권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무를 구성하고 의무를 파악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지 않았나, 더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 그러니까 부정 표현 나오면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긍정문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부정 표현이 나오면 한 번 뒤집어서 어떤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지문에서는 의사설하고 이익설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문단을 보면, 나에서의 3문단입니다. 3문단을 보면 의사설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이익설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호펠드의 입장, 그 다음에 이익설과 그리고 의사설의 입장. 그런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문장 표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오답률 50%가 넘는 게 3문제나 들어있죠. 지금 20번이 오답률 1위. 그래서 지금 1번을 보시면 면제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하트의 입장. 요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그래. 왜? 보기에서 포인트가 이거야. 보기를 볼 때 지금 보기에서 하나, 네 번째 줄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이,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면제권을 볼게요. 지금 면제권과 관련되는 게 권능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가 지문에서 첫째와 둘째가 일종의 세트 개념인 거고 셋째와 넷째가 일종의 세트 개념인 거야. 왜냐? 권능의 경우는, 권능부터 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야. 4문단 세 번째 줄.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 줄,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하는 건데, 얘는, 면제권은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지. 5문단입니다. 가에서 5문단. 하나, 위에서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야.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제권하고 권능이 세트가 되는 거지. 그럴 권능이 없다고 됐으니까 지금 호펠드 입장에서 얘는 면제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1번 선택지를 보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그래, 권능을 행사해야지 권리인 건데 그거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권리로 설명하도 하트의 입장에서는 권리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지. 왜 그런 거냐면 하트는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할 수 있으면 선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권능이 없는 거고 그러니 권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20번 문제가 지금 이번 회차에선 가장 좋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17번의 2번 선택지도 괜찮은 선택지야. 17번의 2번 선택지 봅니다. 하트,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포기하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뭐라? 권능인 거지.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실현한 거잖아. 다만 선택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요 17번의 2번 선택지 연장선에 20번의 1번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19번의 1번 선택지, 지금 이제 다 틀린 문제들이 약간의 이제 추론을 요구하는 건데 1번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권리자가 존재한다. 지금 의사설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선택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디를 보느냐?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서 오른쪽 지문이에요. 본능에서 오른쪽 지문을 보면 지금 3문단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6번째 줄.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동물의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왜? 동물은 합리적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걔 입장에서는 지금 권리자가 필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추론을 필요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추론은 지문을 통해서 추론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22번에서 26번 지문을 볼게요. 얘는 고전시가인데 고전시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진짜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고전시가의 오주제 하면 머릿속에서 따다닥 5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 잠깐만, 이 눈빛 뭐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연친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자연친화 할 때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지도 보는 거고. 그래,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는 내신 다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고전시 가면 첫 번째가 유교적 개념, 충효절. 두 번째가 자연친화. 자연친화하면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과 이별. 네 번째가 삶의 애환. 다양한 생활 감정들. 5번째가 사회 비판. 그럴 때 지금 김득연의 가작품입니다. 산중 잡곡을 보면 삼수에서 두 번째 줄이네. 풍월 연화 좌우로 오고 이 사이에 한가에 앉아 늙는 줄 모르구나. 지금 풍월 연화였으니까 이거 다 자연물이잖아. 풍월은 바람과 달, 연화는 안개와 노을. 그럼 다 자연 속에 있구나. 자연친화. 그래서 자연친화를 잡고선 들어가면 5번째 수 특별히 없네. 그 다음에 10번째 수도 마찬가지 특별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14번째 수도 마찬가지 특별한 거 없네. 다 자연친화에 대한 내용인 거죠. 속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별히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렵겠고, 그럴 때 14수를 보시면 도원이라는 말. 이 도원 뭘 말하는 거예요? 무릉도원. 그래서 이 몸이 또 어떠하냐? 무릉인, 그래,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같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지문에서 조금 독특한 건 나작품입니다. 왜 나작품이 독특하냐면, 나작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밤중에 사립문 밖에 긴 바람이 일어나며 새끼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에 산골에 울려 있어서 기염도 흘러나구나. 칼 빼어 곁에 놓고, 야, 이거 왜 칼 빼어서 옆에 있는 거야? 산짐승이 덮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새끼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가 산골에 울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밤, 그래, 우리 과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호환마마 이런 거 들어봤어? 그 옛날에 공포에 대해서 호환 만화, 이게 호환이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래동화 그런 것도 있잖아. 곡간 마마는 이제 천연두 수두야.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방주사 맞으니까 안 죽는 거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칼을 꺼내놓은 거지. 그래, 지금 부정적 상황인 거잖아. 그런데 비구간을 봅니다. 비구간. 진때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여기 와서 보면 도원이, 거기 또 도원 또 나오잖아.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무릉도보다 낫다는 인식을 드러내주는 거지. 그래, 밤에는 무서워서 지금 칼까지 옆에 놨지만 지금 얘가 지나고 있는 이 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긍정적 내용이죠. 됐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 비문학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문학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용되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특별하게 지금 설명할 건 없습니다. 문제에서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 다음 27번에서 30번. 지문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만큼 어렵지가 않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둬야 할 문제는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가 오답률이 63.2%나 되는데, 지금 요 28번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본문에서 구체적 상황이 나왔을 때, 본문에서 구체적 사례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본문에서 구체적 상황과 지금 문제에서도 28번 문제에서도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거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글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 정렬부터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2문단의 삽입정렬, 3문단의 병합정렬, 그리고 5문단의 기수정렬 해서 정렬 방식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정렬 방식, 그 과정, 원리를 파악하면 되는 거지. 정리하면 된다고. 그게 다야. 이 지문의 구성은 이게 답니다. 그럴 때 친절하게도 거기 3문단하고 4문단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병합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지금 얘를 28번 문제랑 같이 확인을 해서 볼게요. 지금 28번에 보기를 보면 상황이 또 나왔지. 근데 상황이 재밌는 건
564, 527, 89, 72 이렇게 끊어놨는데 이게 앞에 나온 상황 똑같은 거 아니야? 앞에 나온 거 전체 상황 중에서 그러니까 이 문단 볼게요.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564, 527, 89, 72, 34, 630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삽입정렬을 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지.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 다 외우는 거잖아. 매번.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면 마지막 줄 28번. 28번이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1부터 7까지야. 8개를 다 하는 거니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병합정렬이 어렵기 때문에 병합정렬은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라고. 그런데 다시 28번 봐봐. 28번에서 A를 들어준 게 딱 어디까지야? 5, 6, 4, 5, 2, 7, 8, 9, 7위까지 여기 4개 들어준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2번 선택지를 보면 A는 삽입정렬보다 병합정렬. 봐봐. 1번 선택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삽입정렬의 시간 복잡도가 계산이 되는 거지. 4개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6 나오는 거 아니야. 1번 선택지 따라갔어. 그러면 이제 1번 답이 나오는 거지. 야, 1번 적절하다 판단이 됐어. 지금 그거랑 2번 선택지야. 병합정렬을 비교대조하는 거지. 그럼 병합정렬은 앞에서 병합정렬을 따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 그런데 친절하게도 똑같은 상황을 썼으니 지금 그림을 봐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4문단입니다. 딱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야? 앞에 4개 5, 6, 4, 5, 2, 7, 8, 9, 7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잖아. 얘 총 몇 번 한 거니? 4번 한 거죠. 왜냐? 거기 봐봐. 4문단 끝에 보면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12번이래. 12번이래. 그런데 12번 된 게 1111 이렇게 해서 가로를 한번 묶어줬고 2에서 한번 가로를 묶고 그 다음에 4 나왔던 거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거 얘기한 거 아니야? 맞지? 이게 4번 한 거죠. 111 더하면 4번이잖아. 지금 그거를 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보자. 됐어? 그러면 이제 2번 나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구체적 상황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바꿔야죠.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정말 이거를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28번은 좋은 문제입니다. 아, 맞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지.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다시 본문에서의 구체적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체적 상황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본문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견주었을 때 어떤 점에서 같은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내용 자체는 지금 그렇게 딱 3개로 나눠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선이라 구성적인 면에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31번에서 33번 질문 볼게요. 현대시입니다. 지금 가작품도 고향 비슷한 곳에 가는 거죠. 나작품은 고향에 온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용하게 한 학씩의 별을 봅니다. 1년이에요.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있다. 아, 요거 보고 있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그러니까 지금 화물열차의 지붕을 타고 이동 중이야.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그럼 어디로 이동하느냐?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변 한번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두만간 저쪽 자무스 나왔으니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은 일제강점기에서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금 조선에서 살기가 어려우니 어디로 가? 만주나 북한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렇지. 일제 때문에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일제가 물러갔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 어디냐면 3년입니다. 3년.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나라의 기쁜 일 많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지, 고향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또 위로 올라갈게, 한 줄. 세 줄 올라갈게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 갈 때는 지금 이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 돌아올 때도 똑같은 모습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 희망을 갖고 오는 거죠. 최소한 일제가 사라졌으니까. 이용하기 하나씩의 별은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한의 이제 귀고의 경우는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모습들 제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이러게였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뭐 지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4번에서 37번 34번에서 37번 지금 요 지문에서는 A 구간에서의 서술 방식하고 이제 B 구간에서의 서술 방식을 묻는 거, 이게 이제 그 소설가 구보시 1이라고 해서 우리 서술 방식 묻는 선택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 얘기하는 거 많았잖아. 그런데 내가 의식의 흐름 기법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 얼마 없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웬만한 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럴 때 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얘는 서술하는 소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앞에서 아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어머니의 입장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구보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할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많이 써요.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은 자기가 보는 대로 필터링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논리적 흐름 없이 제시하는 방식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묻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소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똑같아. 시는 화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라면 소설은 인물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아들은, 아니지,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뭘 원해? 일정한 직업을 갖기를 원해. 더군다나 얘는 유학까지 다녀왔어.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웬만한 직업을 갖는데 우리 아들은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제대로 변변한 직업이 없는, 엄마가 바라보기엔 그런 거지. 그런 이제 어머니, 당연히 이제 구보도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소설을 지망을 하는데, 소설가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글을 써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걸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럼 또 그걸 받고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제 모자지간이죠. 모자지간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보 이후부터는 그럼 구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38번에서 42번 지문이에요. 38번에서 42번 지문. 요거는 전체 크게 한 흐름으로서 지금 그 페프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어떤 원리, 어떤 과정으로서
그 몸으로 들어오고 전 조직으로 흩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가 몸 밖으로 어떻게 배출되는지 그 과정하고 원리를 설명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산소가 조직에 퍼지는 과정, 원리를 설명하고 이후에는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원리,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끊어서 접근을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 왜? 지문 자체의 정보량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지문은 아니야. 이과생에게 유리한 지문이니까. 반면에 앞에 있던 기술 지문은 이건 이과나 문과나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는 과학 지문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모르지 뭐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38번 오답률 10위, 39번 오답률 5위, 그 다음에 40번 오답률 3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작년 수험생들이 생각만큼 정말 글을 잘 못 읽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그건 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지문 앞에다가 중2라고 해놨잖아. 지금 이번 회차에서 어려운 거는 첫 번째 가나 지문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넘어갈게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43번에서 45번. 고전소설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왔으니까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지금 인물 관계 처리하셔야겠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긍정적 인물이 반씨가 되는 거고 부정적 인물이 이제 맹씨와 그 다음에 채씨가 되는 거지. 채씨와 맹씨가 반씨를 모해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채승상은 이제 채씨의 아버지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위윤을 귀양 보내는데 위윤은 첫째 아들 즉 반씨의 남편.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관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첫째가 없어.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럴 때 지금 사실은 이제 장손자 이 반씨에게도 아들이 있거든. 그 아들이 누구냐면 흥이라는 애가 이제 장손자야. 일단 자기 아버지 마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무언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 의견에 뭐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촌이죠. 둘째 큰아버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것 때문에 벌어지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그 채씨가 돌아와서 또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런데 43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어. 얘도 기본적인 사건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얘가 마지막 지문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 아니면 문학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겠다는 생각에 빨리 읽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닌데. 다시 학평의 특성입니다. 기본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기를 점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요거와 좀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애들 안 와서 이만큼 남은 거 봐. 요거를 풀어볼 건데 얘도 3학년 문제고 등급 컷이
88, 80, 70일인 거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풀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당연히 못 풀겠고 골라서 좀 몇 가지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앞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빼고 어떤 것들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그래,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 지금 아까 호흡 나왔었지. 폐에서의 산소랑 이산화탄소, 그거와 유사한 지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볼까? 문제는 얘가 조금 더 지문 내용도 그렇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그 과제로 풀었던 그것보다. 어디냐면 32번에서 36번 이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6시 20분 6시 20분이니까 지금 2지문 정도는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독서 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문학 지문 하나 이렇게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제한을 해야지. 다시 지금 아까 몇 번이었죠? 32번부터 몇 번까지? 아니, 한 지문 더. 그 다음 지문 문학까지 41번까지야? 네, 32번부터 41번. 그러면 총 10문제인 건가? 다시 32번부터 41번. 지금 이제 과학 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고전시가 지문인데, 시간은 제가 과학 지문은 13분 40초 걸렸고 고전시가 지문은 5분 10초 걸렸어요. 합치면 18분 50초인 거지? 5분 10초? 그거 봐봐. 그래, 5분 10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시는,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시는 그렇게 읽어가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 그럼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게 고전시가잖아. 그러면은 주제의식 5가지 얘기했던 거지. 앞부분을 빠르게 보면서 이가 어떤 상황의 것인지를 머릿속에다가 잡아두고 한번 쭉 보는 거야. 대략 여기서 이거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좀 집중해서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잡아가는 거야. 지금 이거를 내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5분 안에 문제를 5분 10분 안 5분 10초 안에 문제를 풀겠어. 고전 시간은 패턴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확인하고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지. 그럼 봐봐. 37번 문제를 볼까요? 가, 다의 공통점이래. 그러면 우리가 가 작품 읽었으니까 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는 가, 나에 대한 건데 바로 이제 얘가 뭐인 거야? 해당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일단 그 부분에서의 상황이 어떤지는 대략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고전시가에서 주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걸린 시간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 10초, 13분 40초 였으니까 18분 50초인 거죠. 요거는 이제 내가 걸린 시간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 20분, 23분, 25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요거 24분에 시작할게요.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지. 24분 아직 시간 있어. 그러면 얘는 얼마야? 24분이니까 빨리 계산해줘. 자 40. 야, 이게 40, 어떻게 44분이야? 18분 50초인데. 42분. 야, 시간 얼마 없어. 얼마야? 42분 50초. 그 다음에 여기서는 44분, 47분, 49분. 이렇게. 준비! 시작. 지금 24분에서 시작했습니다.
18분 50초 경과. 이십 분 경과. 이십삼 분 경과.
시간 써주세요. 아마 한 24분 30초 정도? (25분) 경과. 조금 더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딱 26분 소요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좀 질의응답하고 얘기할게요. 일단 32번에서 36번이야. 봐봐. 우리가 이제 1문단을 통해서 이 글이 뭘 설명할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호흡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끝에.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됐어? 그러면서 2문단의 첫 번째 줄에 물개 표시해 주세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핵심 내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종의 배경 지식인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3문단까지지. 그러면 우리 정보량이 많아지면 어떡하기로 했어? 한번 털어주기로 했잖아. 더군다나 거기 폐에다가 네모 쳤으니까 얘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하면 끝이지. 얘는. 그게 지금 33번 문제인 거 아니야. 맞아?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털어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거기까지 읽어보고 폐에다가 네모를 쳤으니 폐에 네모 친 문제 관련해서 해결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이에요. 오른쪽 지문입니다. 4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지. 뭐와 관련이 있대? 부피의 증가는 기체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결국에는 지금 4문단 계속해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끝입니다. 다섯 번째 줄 끝이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문단 다시 1문단 들어갑니다. 1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폐와 대기의 압력의 차이. 그 압력의 차이가 뭐에 기인한다는 거야? 부피와 관련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니 그러면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면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대기압보다 커지면 공기가 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최종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는 폐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은 어디일까요? 전체 7개 문단입니다. 그렇죠. 이 글은 정보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힌트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야. 맞지? 지금 7문단의 첫 번째 문장 봐봐. 거기다가 쭉 물개 표시해 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게 핵심 문단인 거지.
그러면 6문단까지가 이 핵심 문단과 관련되는 배경 지식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4문단에서 원리 설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봐봐. 5문단의 첫 번째 문장.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 경폐압, 흉막 내압이 관련된대. 그럼 얘와 관련해서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왜냐? 폐의 부피가 커지면 지금 거기 폐에 있는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올 거고, 폐의 크기가 줄어들면, 부피가 줄어들면 거기에 있는 압력이 커져서 공기는 빠져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7문단. 됐어? 그래서 지금 5문단하고 6문단의 경우는 탄성 반동하고 그 다음에 경폐압에 대한 얘기, 그리고 흉막 내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 33번은 4번, 34번이 3번, 35번 2번, 36번 1번. 그 다음 이 질문 설명하고 시간 좀 더 갖고 난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37번 봅니다. 가지문부터야. 가지문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나뭇잎이 다 진 후에 끝에 상막헌을 거기다가 동그라미. 시는 화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잖아. 일단 화자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부정적 상황이야. 두 줄, 겨울이 조합을, 계절에 대한 얘기구나. 백설이 내려오니 경호굴이 됐네. 경호굴이 뭔지 몰라. 어때? 넘어가. 그런데 지금 겨울에 눈이 왔으니 설경, 눈이 내린 풍경이죠. 계속 봅니다. 시의 제재가 되었으니 지금 설경을 통해서 뭐 한대? 시를 쓴대. 그러면 설경은 화자에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거기서 파악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가졌구나 라고 됐으니 지금 이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네. 그럼 화자는 자연친화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질문이야. 거기 짙은 글씨로 우월한 정신이 추위를 어이할고 나왔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추위를 어이할고 해석해봐. 추위를 어이할고. 그럼 추위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해? 이란. 지금 우리가 상황 뭐로 잡았어? 자연친화,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 지금 위에서 뭐 얘기했어? 시의 제재가 됐대. 왜? 지금 설경이 시의 제재가 됐대. 글감이 됐대. 왜?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시의 글감이 된 거야. 그러니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름다움 경치에 흥취도 돋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친화 됐잖아. 그럼 왜 추위를 몰라? 그렇지. 앞에 윗줄하고 관련돼서 보면 시 쓰느라, 아름다워서 시 쓰느라 추위를 몰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거긴 우월한 정신. 누가 추위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8번의 답이 1번이야. 봐봐. 자연친화 자꾸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앞뒤 상황 봤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니까 들어가서 해석을 해봤더니 거기서 뭐래? 다른 사람이래. 그런데 추위를 알까? 추위를 몰라. 누가 몰라? 화자가 몰라. 다른 사람이 아니지.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처음부터 작품을 볼 때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시의 분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선에서 들어가야지. 그럼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선이란 최소한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 어떤 긍정인지 부정인지. 근데 고전 시가니까
주제가 5가지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5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지금 이 작품이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쪽입니다. 낚싯배. 우리 고전 시가에서 낚시하면 무조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세요. 거기에 이제 A 나오는 별천지 있죠? 이 별천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상세계라는 뜻이야. 그냥 별이 많이 보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작품을 볼게요. 지금 나작품을 보면 나에서는 일수입니다. 그 일장 금 있죠? 금? 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 기억해 주세요. 이 금은 가야금, 검은고 할 때 쓰는 금자야. 나작품에서 일수, 금. 첫 번째 줄, 일장금. 그래서 그 금자가 검은고금, 가야금 할 때 쓰는 금자. 검은고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줄, 임향한 시름.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구나. 그럴 때 삼수해 보니까 신하가 나와. 이때의 임은 임금이 되겠네. 그래서 임금 걱정, 나라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상황이 좋지 않을 테니까. 그럼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삼수야. 시절이 하수상하니. 세 번째 줄. 의론은 이제 사실 논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여기저기. 신하가 그득한데 논의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일관된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 내지 못한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절이 하수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육수 마지막 줄. 이 나의 남은 저 근심. 봄, 가을이 없는 거야. 때를 가리지 않아. 그 다음에 구수를 봅니다. 구수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좋은 얘기야. 그런데 세 번째 줄입니다. 종장. 어찌하여 강서의로는 그를 지리. 그때 지리는 기억하세요. 이건 지루하다의 뜻이야. 지루하다. 부정적인 인식이지. 그 다음에 11수에서는 부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죠. 따를 줄 있으려 따르지 않겠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 12수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넉넉한 솔바람에 달보기야 나뿐인가 하노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천명의 산나물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수필이죠.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산나물을 캐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 네. 그래서 37번에 3번, 38번에 1번, 39번에 3번, 40번에 4번, 41번에 4번. 틀린 거 한번 보시고 정답과 해설 나눠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심 걱정. 그래서 외워야 돼. 외워야 기본적인 자주 나오는 시어들은 외워야 여러분들이 감상이 됩니다.
질문 없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다음 주에 그 테스트는 거기 그 화법 1교시 규제에 관련해서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를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꼭 금요일까지 그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정답과 해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문제들, 지금 오늘 했던 것처럼 새로운 문제들까지도 더불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꼭 그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